네, 11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상담의 기법 중에서, 어, 어, 우리가 관계 중심 기법을 봤죠. 두 번째는 정보 중심 기법을 봤습니다. 2교시에서는 세 번째 기법인 탐색 중심 기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탐색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깊이 찾는다 이런 개념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탐색 중심 기법에서는 우리가 경청을 저번에 이제 그 관계 중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먼저 경청을 잘 해야 된다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제 질문, 탐색 중심 기법에서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을 추측이라고 하죠. 지식을 쌓고 추측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지식이 그렇게 그동안 형성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있어서 그것을 검색을 좀 쭉 하죠. 그러면서 좀 더 직접적인 것은 질문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탐색에서 직접적으로는 질문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담자를 탐색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은 중요한 상담 기법 중에 하나죠. 어떤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상태, 문제의식,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분석하게 되죠.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기능은 보통 내담자를 충분히 알기 위한 탐색적이고 진단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질문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도 복잡합니다. 그 질문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어떻게 하면 효과를 더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질문에 이제 여러분 개방형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일종의 네 생각을 얘기해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명확히 하거나 탐색할 때 요구되는 사용 방법인데, 예 아니요라는 폐쇄적 질문이 있어요. 예 아니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도록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 네 생각을 어때? 그렇게 해서 뭐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봐.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 유용할 때도 있고, 또 폐쇄형 질문을 가지고 제한된 답, 예, 아니요. 이렇게 해서 제한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유형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직접적 질문 또는 의문형 질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설적인 형태로 먼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간접적인 질문으로 어떤 이제 궁금하군요, 뭐 하겠군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질문과 간접적 질문이 있다는 것이고요. 완전한 질문이 있고, 이게 문장을 완전하게 요구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불완전한 질문이 있다. 그래서 앞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상담자가 어머니는 뭐 어떠냐, 최근에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기분이 어때? 이래서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랬을 때 최근에는 최근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위안성 문장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죠. 어떤 제한된 부분을 딱 제시해주고, 그런가 하면 또 내면적 질문이 있죠. 내담자의 표면적 행동 이면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인지적 구조, 생각, 느낌, 감정, 태도 등이 드러나도록 하는 질문이 내면적 질문이다 하는 거고, 또 질문의 유형이 많죠. 이게 기적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내담자가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기적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오늘 밤 잠자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담자나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내일 아침에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기적 질문을 하는 거죠. 또 예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과 반대 상황을 이제 거기에 주의를 환기시킬 질문이죠. 최근에 문제가 조금 덜 심각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렇게 외적인 어떤 문제 상황이 덜한 경우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척도 질문도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한 상황에서 수치를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질문을 척도 질문이라 하죠. 척도는 어떤 그 자와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측정하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그것을 척도라 하죠. 지금 내담자의 불안 정도를 0에서 10까지 점수를 표현한다면 몇 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점수를 한두 점 올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뭐 4점이다 그러면 6점, 5점, 6점을 올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유도해 가는 거죠. 이러한 이제 질문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탐색 중심 기법에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뭔가를 질문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겠죠. 질문은 일단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히. 내담자가 힘들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담자의 대답을 주의 깊게 경청을 해야 되겠죠. 어떤 질문을 했으면 그 대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네, 중요한 것 같고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당연한 겁니다. 추상적인 질문을 해서 추상적 답변이 나오면 다시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겠죠. 그런 건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가능한다면 이제 왜라는 사용한 질문을 좀 피하는 게 좋죠. 왜? 당신 기분이 왜 기분이 나쁩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 기분이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무의식적인 억압 기제가 작동을 해서 기분이 나쁜데 그것을 왜 나쁘냐 그러면 이제 어, 제대로 대한 답변을 못 하겠죠. 당연히 내담자가. 그리고 이중 질문을 피하는 게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질문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이중적 질문, 삼중적 질문 쭉 합니다. 뭐 오늘 기분이 어땠고 뭐하고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고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인식이 안 돼도 질문 자체도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단일 질문으로 명확하게 묻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거죠. 하나씩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는 이렇게 이중 질문을 연속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탐색 중심 기법 중에 저항 다루기가 있습니다. 저항 다루기는 내담자가 의식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 어떤 그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상담 진행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내담자들이 저항을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잘 인지해야 됩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저항은 상담 초기부터 종결 단계까지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청소년 상담자가 이러한 저항을 인식하고 내담자가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상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항은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저항은 반드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상담 과정에서. 그래서 청소년 상담에서 주로 나타나는 저항을 보면 억압 저항이라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이나 좌절감이
인식되면 이제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여 잊으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억압 저항이 있고요. 또 전이 저항이 있습니다. 전이라는 게 몇 번 했는데 청소년 내담자가 과거에 그 본인이 상당히 이제 그 경험을 했던 그런 어떤 그 내면적인 그 경험을 일종의 이제 가지고 상담자한테 이렇게 이전시키는 거죠. 상담자한테 그래서 표출하는 거. 그래서 그 본인이 미성숙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상담자한테 그 의존하는, 그러면서 무조건 상담자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전인데, 이게 이제 전의를 가지고 상담자를 계속 대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전의 저항이라고 하는데, 계속 상담자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리고 이 2차 이득 저항이라고 해서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2차 이득 저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환자 역할을 통해서 갈등을 피하라는 것인데, 먼저 하나씩 보면 우리 2차 이득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의식적 이득도 있어요. 내가 아픈데 숨은 이득 보상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아프면 그런 거잖아요. 아프면 관심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득이 숨어 있죠. 저항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득이 잃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 변화나 해결을 거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이득 저항이라고 하죠. 예를 가지고 한번 보면 좀 이해가 더 쉽겠죠. 우리가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쉬고 있죠. 그것이 이게 학교를 쉬면서 학교에 복귀해서 학업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숨어 있죠. 그러면 학업 스트레스는 이미 이제 약간 덜 받겠죠. 그것이 숨은 이익이죠. 그러다 이제 우울증 상태가 계속 상담을 통해서 나아지죠. 그러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다시 또 학업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되니까 이 무의식적으로 그 회복을 피하거나 상담에 그냥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 2차 이득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담자가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이득을 직접 지적하지는 말고 그 대신에 이제 변화했을 때 이익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또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럼 더 공동체에 어울리고 또래 집단들하고 소속감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걸 점진적으로 상상하게 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2차 이득 저항을 점점 이제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 부분과 우울증의 관계가 약간 이러한 이제 2차 이득 저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이 다루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과 중요한 인간관계에 가졌던 정서 반응을 상담자에게 전체하여 표출하는 것을 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담자 내담자 사이의 현실적 관계와 다른 이제 전이 관계가 형성되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애정을 주는 대상이 되거나 권위자가 되거나 전능자가 되거나 경쟁자가 되거나 이렇게 왜곡되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응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전이 관계는 보통 내담자가 자신이 과거에 가진 정서적 경험들이라 했죠. 그래서 현재의 상담자에게 충족하려고 하죠. 이거 아니면 과거의 갈등 상황에서 상담자의 관계를 이걸 이제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고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에서 특히 전이를 다루는 이제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전이의 적절한 정도 그 이상의 증폭을 조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적절한 정도라는 게 항상 어렵습니다. 여기서 언어적으로는 쉽지만 적절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상당히 그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가 전이 반응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내담자가 자기 감정의 왜곡을 충분히 경험하고 통찰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전이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줘야 되지만 더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전이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전이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이의 오염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자에 대한 전이가 있는데, 그 내담자만의 왜곡된 심리 내적 갈등의 전치여야지 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상담자의 행동이 더해져서 영향을 줘서 전이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더 주의해라는 거고, 상담적 개입 방향은 어떨까요? 전이 오염이 인식하고 그 감정을 정리하고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담자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내담자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반응을 하거나 영향을 줘서 오히려 전이를 왜곡시키면, 오염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내담자 자체는 왜곡됐죠. 심리적 내적 갈등, 과거의 그런 경험을, 정서적 경험을 상담자한테 전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그 자체로 다루지만 또 상담자가 그것을 더 조장하면 안 된다 했죠, 증폭을. 그래서 그 부분을 오염되지 않도록 잘 적절히 어, 조율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오염됐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잘 분리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 통찰 중심 기법이죠. 모든 상담이 이 변화를 위해서는 이 내담자가 통찰하는 거, 이건 상당히 기본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통찰 중심 기법을 살펴보면 반영이 있습니다. 반영. 그럼 내담자가 표출한 정서, 사고, 태도, 이걸 이제 상담자가 이걸 어느 정도 그 다른 참신한 말로 부언하는 거, 이게 반영입니다. 이제 이러한 반영은 내담자 자신이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죠. 본인도 자기의 정서, 사고, 태도가 어떤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제 상담자가 잘 이것을 다른 참신한 말로 반영을 해주면 그 이해가 상당히 더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반영을 해주니까 이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감정의 반영, 이것은 이제 내담자의 진술과 관련된 감정에 대한 명확한 주의와 함께 그 내담자의 표현을 부연하는 것이죠. 부연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 과정에서 성공적인 치료 관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반영은. 그래서 상담자가 고정관념적인 반영을 사용하는 것이나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거, 청소년 말을,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담자는 뭐 자신이 말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나 지루함을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반영은 아까 그 참신한 말로 부언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참신한 말로 다시 반사해서 영향을 미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반영은. 그리고 이 반영은 내담자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 안 되죠. 이거 지루해지니까. 그래서 내담자의 마음속 깊은 내면적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상담자가. 다른 표현으로, 일종의 참신한 말로 다시 전달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포커스고요. 청소년 상담자가 이제 반영해야 될 감정은 정적인 감정, 부적인 감정, 양가적 감정,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청소년 상담자는 불일치한 감정이나 불명확한 느낌의 상태를 발견해서 내담자에게 반영하죠. 그리고 그 내담자의 내면적 긴장을 그렇게 되면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태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차이가 있거나 모순이 보일 때는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내담자 핵심이 뭐냐면 내담자가 여러 가지 언어나 비언어적 행동 같은 것을 했는데 그것이 불명확하면 그것을 명확한 참신한 말로 해주거나 또 거기에 말과 행동이 서로 차이가 있거나 모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일종의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 상담자가 이제 반영을 할 때 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내담자가 말로 표현한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이 참신한 말로 변형해서 주지만, 그것이 너무 이제 지나칠 정도로, 어, 지나칠 정도로 그 반응을 하면 그때그때 그 적절한 말에 대해서 유효한 부분만 참신한 말로 반응하라는 거죠. 그 반영의 시기도 이제 중요한데, 의미 있는 느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길어지면 반응을 하는 그 시기를 반응을 하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담자의 말이 끝나지 않은 상태도 반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진술이 지나치게 급히 정지시켜서 감정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쉽지는 않죠. 않은데 보통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라는 거죠. 지나치게 급히 들어가거나 그러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고요. 통찰이라는 거, 아까 명료화, 이런 부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담자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불안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본인의 말도 모호한 점이 많죠. 그리고 모순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명료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여러 가지 이제 내담자의 말을 들으면서 모호하거나 모순되거나 이런 부분도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게 찾아내죠. 그래서 내담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 자신도 그걸 명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명료화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내담자에 다시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확실히 설명할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명료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상담자가 반응을 통해서 내담자의 진술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자의 반응은 개인적 반응이 아니겠죠. 당연히 전문가인 상담자는. 그래서 지나치게 직접적인 직면보다는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당연한 이제 상담자의 반응의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통찰 중심 기법에서 직면 기법이 있습니다. 직면은 상당히 이제 유의해야 된다고 했죠. 앞에 시간에 강의할 때 직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담자가 이제 지각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고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직접 대면하도록 하는 기법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직면도 상당히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직면한다는 것, 일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문제를 아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직면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직면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우리가 어떤 것을 직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큰 용기를 가져야 되죠.
반대로 이제 심리적 반감과 상처를 발생시킬 수도 있죠. 직면은 반드시 이제 내담자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활용돼야 되죠. 진정한 내담자가 통찰을 하게끔 해서 내담자가 변화를 할 수 있는 내담자를 진정한 위한 상태에서 직면하게 해야 되겠죠. 내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상담자의 윤리의 문제이고 상담자의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역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불일치한 말과 행동을 확인시키는 일이나 직면 시에 내담자의 반응을 해석하는 일은 내담자 자신이 통찰하도록 통해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의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직면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직면은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면한다는 거.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해야 되고요. 내담자의 강점은 지속적 개발을 위해서 긍정적 측면이기 때문에 직면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강점 강화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리고 내담자의 비효율적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측면의 직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효과적인 직면을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겠죠. 이건 몇 번 얘기했지만 항상 직면은 상당한 신뢰가 형성됐을 때, 나포가 형성됐을 때 상담자가 내담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일종의 마음의 근육을 가지고 있을 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 실제적인 느낌을 직접 알려준다면,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특정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알려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통찰 중심의 기법에서 통찰이죠. 어떤 것을 통찰하는 것은 변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죠. 내담자 자신의 이제 무의식적 영역에 대한 의식화다. 무의식적인 영역에 모든 것이 억압기제에서 억압되어 있죠. 그래서 의식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의 이제 그 지형적인 모형에서 봤을 때, 우리 바다 속에 깊게 있는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의식화하는 거죠. 바다의 수면 위로 의식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의식화인데, 이게 인식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의식화해서. 우리가 통찰의 종류도 지적 통찰이 있겠죠. 지적으로, 논리적인 깨달음을 얻는 거. 이러한 통찰도 있죠. 지적 통찰이. 근데 이것은 약간 피상적인 통찰이라는 거죠. 정서적 통찰이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 반응을 수반하는 깊이 있는 통찰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담에서 중요시하고 추구하는 통찰은 이런 정서적 통찰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이해를 동반한 정서적 통찰, 이게 진정한 통찰이죠. 그래서 이러한 통찰이 없으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지적 통찰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통찰까지 이렇게 상담에서는 심리학에서는 그걸 중요시한다는 것이고요. 통찰은 이제 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깨닫는 것만으로 모두 치유가 될 수 없겠죠. 당연한 거고요. 이후 다시 반복되어도 이제 동일한 문제에 맞닥뜨려도 그것을 이제 그 통찰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깊이 있는 감정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정서적 이해가 체험될 때 비로소 치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통찰이 지속성을 가지고 같은 문제에서도 같은 정서적 이해를 동반한 통찰 이게 이제 계속될 때 이게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담자가 통찰을 잘하기 위한 감정을 드러내는 작업인데
환기라는 법이 있습니다. 삶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불안 등의 힘든 감정을 상담자 앞에서 토로하고 불만을 해소시키거나 긴장을 풀도록 하는 것을 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 반응도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힘들었던 감정이 상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스트레스나 긴장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통찰 중심의 기법에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내담자가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의 처지와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내담자의 생각, 행동, 감정 등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상담자의 능동적 활동입니다. 해석은요. 그래서 결국은 통찰을 촉진시키죠. 이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내담자가 앞으로 자신의 삶 속에 마주칠 문제들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죠. 해석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떤 그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주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죠. 해석은 이제 그 상담자에게 상당한 분석적 전문성을 요구하죠. 그리고 직면이 문제 원인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라면 해석은 원인과 문제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고 그 결과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의식화시키는 것이죠.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직면은 어떤 원인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라면 해석은 좀 더 나아가죠. 원인과 그 문제와의 관계, 그리고 또 결과,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거나 상관관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석은 조금 더 나아가죠. 그래서 그 의식과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해석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 메시지가 정해진 순차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원인, 그러니까 결과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해석해야 할 내담자의 메시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할 대상을 선택하고 그 내용이나 감정을 반영해서 재진술하거나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의 해석을 구현하고 이해하기 쉬워하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해석하는 목적은 상담자의 생각을 내담자에게 수동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죠.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런 게 아니라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 이후에는 내담자가 이것을 수용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해서 그리고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석하는 문장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 개인의 가치관과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는 가치관이라는 건 선호라고 얘기했죠. 편견도 어느 정도 선호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어져 있는데 상담자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편견, 가치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죠.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편견을 강요한다든지 그것을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통찰 중심 기법에서 이제 훈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습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해서 뭔가를 이렇게 습득하는 개념인데요. 내담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주요 문제를 상담자가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게 훈습이. 계속 이 갈등의 본질이 한두 번의 통찰 경험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당연히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이 전이 분석, 이런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속돼야 하고,
이러한 통찰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정교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쭉 계속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훈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훈습은. 그래서 내담자가 이제 주된 저항이나 방어는 한 번의 해석이나 한 번의 면접 이런 걸로 해결되지는 않죠. 역동적 변화는 여러 달의 훈숙 과정을 거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이 변화되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훈습이 약간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그것을 또 정교하고 확대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쭉 거쳐서 일종의 이제 습성화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통찰 중심 기법에서 이제 일곱 번째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안 혹은 직접 안내라고도 하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제시하거나 지시, 충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적절한 순간에 주어지는 상담자의 제안은 내담자가 변화에 대해 주저함이나 벗어나서 행동으로 옮아가게 하는 만드는 자극이 될 수 있죠. 이런 기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 변화가 이제 목적이니까 제안이나 직접 안내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과정을 숙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잘 살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시연하거나 비의자 기법, 비의자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있다고 보고 거기에 얘기하는 비의자 기법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이제 제공하는 거고 편안하고 지지하는 상담 환경에서 역할 연기, 이렇게 역할 연기를 해서 새로운 행동의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시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 연기를 해봐야지 일상에서도 실제로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안의 기법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둘째는 지시입니다. 아예 직접적 지시를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상담자를 모델링 하는 거죠. 상담자 자신이 체험한 효과적인 방법 또는 관련된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전략 개방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이제 직접적 지시보다는 간접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내담자에게 덜 위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은 있죠. 지시보다는 상담자를 모델링하게 하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찰 중심의 기법에서 우리가 이제 제안을 보고 있습니다. 제안과 직접 안내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항상. 그래서 이게 이제 신중하게 적용해야 되고, 과도한 제안이나 직접 안내는 내담자를 수동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내담자 스스로가 변화해야 되는데, 계속 제안하고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내담자가 수동적으로 그 부분을 따르기는 하지만 나의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실제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역량 강화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상담자는 제안과 직접 안내 기법을 상당한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절제하며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그런 부분, 수동적 내담자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적절하게 이 제안과 직접 안내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정도로 내공이 상당히 내담자가 갖춰졌다. 이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제안과 직접 안내 기법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상담자가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11강 2교시에서
여러 가지 상담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외에도 또 있지만, 이러한 상담 기법을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되지는 않고요. 이러한 상담 기법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아까 상당한 어떤 경험을 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12강에는 이제 청소년 영역을 이제 정확하게 특정해서 학교 상담, 학교라는 이제 학교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